월요일 아침에 손석희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해 소식은 갈수록 점점 더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처럼 늘어나고 있네요. 인명피해 단위가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한 군데서 만 명씩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지금 사망했을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소식을 들을수록 참담합니다. 오늘 손석희 시선집중은 이따가 4부에 늘 진행해오던 월요일 아침의 토론,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 지진 관련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본의 원전은 지금 다시 폭발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그치질 않네요. 자, 날씨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전국이 구름도 많이 끼어 있고 중부지방에는 오전에 봄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밤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에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서해안과 중부지방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올 들어 첫 황사 소식이라고 하는군요.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경북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좀 쌀쌀해져서 꽃샘추위가 사나흘 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8도 정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꽃샘추위 며칠 오는 걸로 추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기온이 서울이 5.6도, 부산은 10.4도, 광주 7도, 대구 8.9도, 대전 5.5도, 춘천 7도, 강릉 1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소식은 지금 현재 휴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는 외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네, 전주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지금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일본 언론들은 어제 오후 7시까지 사망자가 1,500명, 실종자는 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과 이와테 현에서는 각각 10,000명과 17,000여 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요. 최악의 경우 사망 실종자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38만여 명이 대피를 해서 2,050개소의 대피소에 머물고 있고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21만여 명도 대피 중입니다. 현재 각국의 긴급 구호팀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여진과 쓰나미 경보 또 화재 때문에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천여 명이 구조가 됐지만 북동부 해안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고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관련 속보도 들어와 있죠? 후쿠시마 원전 3호기도 1호기와 마찬가지로 수소 폭발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냉각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연료봉의 일부가 물 위로 드러났고요. 수조원이 들어간 원전을 포기할 각오로 바닷물을 주입했지만 원자로 냉각수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1호기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심각한 방사능 노출을 가져올 수준은 아니라고, 3호기도요. 가져올 수준은 아니라고 일본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1, 2, 3호기 또 제2 원전의 1, 2, 4호기 모두 6기가 현재 비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원전 50기가 있는데요. 이 중 29기가 대지진이 강타한 동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끼칠 영향이 거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여전히 좀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쓰나미의 위력은 원자폭탄의 위력에 맞먹는 규모다. 이긴 초기부터 나왔습니다만 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일본의 강진에 의한 쓰나미의 위력이 원자폭탄의 폭발력에 맞먹는 규모라고 미 오리건 주립대의 해리 예 교수가 밝혔습니다. 수십조 파운드의 물이 갑자기 움직여내는 에너지가 쓰나미로 바뀌면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일본 해안을 덮친 쓰나미는 시속 5-60km의 속도로 이동했는데 이런 쓰나미의 파괴력은 여러 대에 달리는 자동차에 충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주립대 프로 리치 교수도 높이 10m에 이르는 쓰나미는 수백 대의 탱크가 달려드는 것과 같다면서 바닷물이라고 해도 위력은 단단한 해머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일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틀 동안 여진이 150차례도 넘게 발생했는데요. 특히 동부 해안에 발생한 규모 6.0이 넘는 여진만 해도 20건이 넘습니다. 이 규모 6.0은 지난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규모입니다. 예. 일본 기상청은 규모 7.0이 넘는 여진이 이틀 안으로 발생할 확률이 70%, 또 16일부터 사흘 안으로 발생할 확률은 50%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규모 7 이상의 여진이 내륙이나 연안부에서 발생할 경우에 노동이 이번 대지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미국 지질조사국은 여진이 며칠이나 수주 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이나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원래 이 시간은 오감 경제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만 오늘은 좀 바꿨습니다. 일본 대지진 관련 소식으로 해서 이 소식도 관련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쿄의 박철현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도쿄를 비롯한 동북 지역에 여진이 계속되면서 일본은 여전히 불안하죠. 특히 어제 도쿄 인근 동해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여진은 최근에 발생한 여진 중에서 도쿄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도인 도쿄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철현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토요일에는 연결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좀 병원에 있어가지고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나중에. 네. 지난 금요일 이후에 150차례가 넘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밤 사이에는 괜찮았나요? 네, 어젯밤은 조금 괜찮은데 그래도 어젯밤에 제가 느낀 게 한 3번 정도 흔들리는 게 느껴졌고요. 예. 근데 흔들린다는 게 이제 이 지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그 정도 느껴진다는 거지. 예. 토요일 저녁하고 이게 끄적끄적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금요일 밤하고 금요일 새벽, 토요일 밤은 거의 잘 수가 없을 정도로 1, 2분에 한 번씩 계속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토요일부터죠. 토요일부터는 이제 나가노 북부하고 니가타 주에치 지역, 그러니까 지금 최초 지진이 일어난 미야기 이와테가 아니고요. 예. 나가노 북부하고 니가타 주에치 지역을 진앙지로 하는 규모 6.7과 5.8의 강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 지진이 이제 새벽에 발생해가지고 많은 걱정을 불러일으켰고요. 그게 이제 도쿄하고도 상당히 도쿄의 서쪽편에 있기 때문에 도쿄 위에 일어난 미야기 지진하고 도쿄의 서쪽에서 일어난 이 나가노 북부 지역의 지진하고요. 이게 연결돼 가운데 도쿄가 끼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도 여진이 일어나면은 도쿄 사람들은 느끼고 또 옆에서도 지진이 새롭게 일어나면은 또 도쿄 사람 느끼고 그런 상황이어서 예. 상당히 지금 사흘 정도 계속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이었어요. 어제는 조금 괜찮았어요. 예. 근데 향후 한 달, 짧게는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앞으로 3일 내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라는 전망이 일본 기상청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게 거의 드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지진이 혹시 토카이 대지진이라고 있습니다. 토카이 대지진 전조가 아니냐는 건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토카이 대지진은 이제 100년에서 150년을 주기로 시즈오카 현과 아이치현 일대를 일컫는 토카이 지역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진앙지로 하는 규모 8 정도의 대지진을 의미합니다. 예. 이번 히가시미온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 9로 이제 규모만 놓고 보자면 이번 지진이 더 셉니다만 토카이 대지진은 이른바 수직형 지진이라서 피해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흔들어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하로 이제 멘틀 지층이 이제 어긋나는 건데요. 예. 사단법인 국립지진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은 이 토카이 대지진은 1707년 그리고 1854년에요. 예. 규모 8.6과 8.4를 기록해가지고 도합 23,000명의 사망자를 낸 아주 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진 전문가들은 발생 주기를 볼 때 1854년 이후에 이제 막 15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요. 예. 조만간 토카이 대지진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지진은 그에 대한 전조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특히 이번 지진 자체가 규모 9로 상당한 에너지가 이제 있는 지진이었기 때문에 인근 지층에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토요일 1월 새벽에 나가노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진앙지가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다른 지층에 영향을 주면서 거기서 새로운 지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작용이 앞으로 계속 1개월간, 3일간
뭐 수개월간, 길게는 뭐 1년, 2년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한 여진 정도로 그냥 그쳤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큰 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우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는 분하고 통화를 어저께 해봤더니 지금은 그래도 좀 평안한 편이지만 도쿄에요. 근데 역시 이제 큰 지진이 올까봐 모두들 너무나 크게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 원자력 발전소 속보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지금 거의 뭐 일본 방송도요. 예. 그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 유출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피폭제가 실제로 발견되고 막 그러니까요. 예, 지금 비 맞지 말라는 방송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비 맞지 말라는 방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건 이제 지금 후쿠시마 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후쿠시마 현에 이제 40년 전에 건설된 일본 원자력 발전소 1호기부터 7호기까지 도합 29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데 예. 지금 이제 1호기, 4호기에 이어 3호기도 어제 위험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도쿄에서 불과 1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도쿄 전력이 일요일 오전에 후쿠시마의 원전 방사능 유출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요. 예. 일본 정부에 긴급 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이런 거는 보통 같으면 조금 이제 좀 비밀리에 원전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좀 진행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요구를 할 정도니까 예. 상당히 어느 정도 이게 위험하지 않나라는 게 나와 있고 그러자마자 뭐 일본 방송들도 그 지진 피해도 피해지만 원전 쪽에 상당히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호기는 지금 1호기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서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냉각수가 멈춰버렸죠. 예, 실제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폭발했을 경우에 더 큰 피해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그 맞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일단 도쿄 쪽은 아니죠. 예, 도쿄 쪽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비가 지금 내일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이제 방사능 물질이 비에 섞여서 지상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비 맞지 예. 말라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오늘부터죠 14일이니까 오늘부터 도쿄 전력이 그 지진 이후 정전이 계속 중인 아오모리 이하테 현 등에 이제 도쿄의 전력을 강제 공급, 순환 공급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예. 오늘부터 도쿄 지역이 순환 정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민희의 김효진 씨께서도 여기 올려주셨는데 일부 지역이 계획 정전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을 네. 올려주셨군요. 바로 네, 그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참자 뭐 이런 거 참고 이제 피해 당한 도쿄에 있는 사람도 물론 참아야겠고요. 예. 지금 피해 당한 지역들이 뭐 전력라든가 가스라든가 통신 이런 것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11 쓰시는 분께서도 일본 센다이에 예비 장모님이 계신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모양이군요. 어제부터 전기가 들어온다고 연락이 되는데 네. 아무튼 그 계획 정전은 전후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이 재해 자체가 전후 가장 큰 그 일본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하고는 연락이 많이 닿고 있습니까? 네, 저만 하더라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금요일은 전화가 안 됐으니까 힘들었고요. 예. 토요일로 전화를 한 200통 정도 받았는데 예. 아니요, 제 얘기는 일본에 계신 한국 분들이요. 네, 일본에 계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전화를 다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예. 네, 한국에서 몇 통 걸렸는데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괜찮냐 이런 식의 안부 전화했는데 예. 뭐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없고요. 예? 인명 피해 얘기는 없고요. 한국 분들 아직 인명 피해는 이제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지인이 도쿄에 있기 때문에 예. 괜찮았는데요. 그 센다이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저 몇 분 계셔가 연락했는데 연락 자체가 안 돼가지고 예. 어떻게든지 지금 못 오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앞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박철현 통신원이었고요. 계속해서 또 한 분을 연결할 텐데 아사히 신문 계열 위성방송 시사 전문 채널인 아사히 뉴스타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일본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에 발생한 지진은 규모 9.0으로 상향 조정됐던데 네. 지금 뭐 그 실종자 포함해서 수만 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조금 종합해 주실까요? 예, 그 피해 상황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신 발표를 그 어제 자정에 일본의 경찰청에서 했는데요. 어제 자정 현재 그 사망자가 약 1,800명, 행방불명이 1,500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예. 그러나 언론들은 이미 뭐 10,000명 규모는 이미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최종적으로 2만 명 내지 한 3만 명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 섞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이번에 그 지진도 지진입니다만 그 쓰나미가 너무나도 그 광범위하게 발생을 했죠. 예. 가로 세로 뭐 여러 가지 그 측정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벌써 이 400km 연안에 걸쳐서 이 쓰나미가 왔다는 이 사실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 이 쓰나미가 너무나도 순식간에 닥쳤다. 이것도 그 피해나 그 피난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진이 발생한 지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 400km의 연안이 모두 그 전멸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까지도 그 일본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연락이 두절된 마을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특히 그 전멸된 마을의 또 규모도 커서 그 피해가 확대될 게 우려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와테현의 리쿠젠 타카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의 주민이 약 23,000명인데 예. 지금 현재 대피해 있는 사람이 8,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15,000명이 행방불명인 셈이고요. 예. 또 그 센다이가 있는 미야기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자체적인 추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야기현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한 10,000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서 예. 정말 이 전체적으로 뭐 지금 언론에서 뭐 10,000명 넘을 거 확실하다.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나 최소한으로 잡은 예. 수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는 규슈에 있는 화산이 다시 또 폭발 일으키면서 제가 한 4km 상공까지 치솟았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네. 이게 혹시 뭐 연관이 있는 걸로 일본 내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의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별개 문제로 취급을 하는 듯합니다. 예. TV 등에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얘기가 이제 인터넷상에서만 이제 주로 보도가 되는데, 예. 그 물론 이 분연이 4,000m까지 올라갔다. 뭐 이거는 그 이 신모에답게 이 화산의 분연 규모로 봐서는 예. 사상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중규모의 하나의 그 폭발일 뿐이고 예. 앞으로도 예의주시하면 뭐 여태까지도 몇 번 이 폭발을 했었거든요. 예. 이번 그 지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크게 보도는 또 안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커서 보도를 안 한다기보다는 예. 이 아무리 그 4,000m 상공으로 분연이 치솟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재앙의 규모가 또 워낙에 엄청나서요. 예. 여기에까지 그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게 아마 그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교민에 대한 피해 상황은 여전히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뭐 대사관, 그다음에 그 각 지역의 영사관에서도 아마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쪽 이 동경에 있는 그 대사관 직원분들도 보면은 뭐 요 며칠 사이 계속 밤샘 작업을 하는 듯 했는데요. 예. 그러나 아무래도 그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집계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예. 아무리 뭐 대사관, 영사관이라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다행히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그 교민들의 어떤 피해 상황이 크게 보고된 거는 없다. 예. 이 사실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안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전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다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직접 그렇죠. 뭐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예.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은 정부가 이거를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는데 그 많은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물론 그나마 파악한 정보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불만이 언론에서는 많이 있는데요. 예. 정부의 그 발표 내용이 상당히 그 적을 뿐만이 아니라 정보량이 그 정보 내용도 그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동북지방에 원전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동북지방이라는 게 워낙 이 산간지방이어서
크게 그 산업이 발달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해안도 일대 그 관광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국책 시설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온 예.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지진 때문에 이쪽에서 그 원전 발전기 11개가 이제 멈췄는데 그 중에 안정적으로 멈춘 거는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개가 예. 말하자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수소 폭발을 일으킨 그 후쿠시마 원전 1호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미 폭발했고 예. 지금 이제 또 하나 3호기죠. 그게 이제 폭발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치로 봐서는 이게 1호기보다 상황은 상당히 다급한데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러나 폭발 가능성은 더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정말 상황이 악화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측기가 고장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여서 근데 지금 그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재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음모설이랄까 유언비어 같은 것도 많이 돌게 돼 있는데 예. 어떻든 이 원자력 문제는 일본 그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UAE 작년에 그 원전 수주 땄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의 그 건설 시기에 와 있거든요. 수요도 예.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그 IAEA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 머지않아 당연히 사찰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뭐 은폐를 한다든가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현재에서는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치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3부에 일본에 계신 우리 한국 학자분 중에 원전 전문가가 계셔서 네네. 그분 통해서 좀 더 좀 자세한 소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니로 노민지 씨가 올려주신 얘기를 보니까 아마 그 도쿄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노민지 씨는 도쿄에 계십니다. 여진을 보면 점점 도쿄에 그 진앙지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더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계획 정전이 실시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도쿄 시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동료에 계신 그 통신원 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불안해하는 것은 예. 과연 이번 지진이 말하자면 대재앙의 본편이냐 예고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안 그래도 그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한 2, 3년 전부터 이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확률은 거의 90%에 가깝다. 이런 그 발표를 계속해 예. 왔거든요. 그게 이번 건인지 아니면 그렇죠. 이게 그냥 바로 그건지 예. 아니면은 이게 예고편이고 앞으로 더 큰 게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솔직히 뭐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예. 가장 어려운 게 이게 기상예보라고 합니다. 이 기상예보가 그 최신 기술을 아무리 그 도입을 해도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70% 확률로밖에 못 맞춘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진은 그의 뭐 몇백 배에 달하는 또 어려움이 따르는 예측 아니겠습니까? 지진은 뭐 사실은 사전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야 각자 입장에서 예. 이렇게 본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고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지금 그 본편 예고편을 생각하면서 너무 그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예. 지금 뭐 아까 그 동경에서 지금 오늘 아침부터 정전 때문에 혼란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는 거 이게 지금 그 일본에서는 가장 요구되는 태도인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계열의 위성방송 시사 전문 채널인 아사히 뉴스타의 진행을 맡고 계신 일본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 너 정말 좋은 녀석이다. 여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알지? 사람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험도 좋아질 수 없을까요? 당신께 큰 보험회사보다는 좋은 보험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대해상. 운전자 보험은 업계 최초 긴급 출동 서비스를 만든 LIG로 걱정 끝. LIG 매직카 파워 운전자 보험. LG 손해보험. 2011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TV 냉장고 세탁기 기획 특가. 인기 중소형 가전 최고 50% 할인. 이사 혼수 고객께 최고 100만 원 기프트 카드도 드립니다. 전국 290여 개 매장에서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전자제품 살 때 캘리포니아 스피드웨이. 현대자동차. 자동차로 사운드를 만들어내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시선집중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올 들어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어제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에 들어오면서 현재 백령도에 입방미터당 193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아주 강한 강도는 아닙니다. 일단 중국에서 발원 자체가 강하게 하지를 않았고 또 남동진을 하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옅은 황사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해안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영향을 주다가 밤부터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 북동기류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은 밤 한때 비가 약하게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비 소식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안개가 낀 상태입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은 아침 중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서울이 5.6도를 비롯해서 5도에서 10도 분포로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포근한데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6도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포근하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내일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기온도 떨어져 쌀쌀하고 또 바람이 불어 더 춥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시선집중 날씨 정보 유진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지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일본 지진 피해 소식 현지 연결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육시적 풍경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사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1일 오전 9시 57분에 북한 지역인 강원 회양 남쪽 22km 지점에서 규모 2.52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12일 오전 8시 15분에는 충남 태안군 경렬비열도 북서쪽 50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어제 새벽 3시 12분에도 인천 서쪽 120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2009년 한 해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건수가 60건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42건이었다고 하고요. 예. 하지만 대부분이 규모 3.0 이하의 무감 지진, 그러니까 느낄 수 없는 지진이었다고 하고요. 예. 지금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피폭 여부인데요. 예. 우리 이제 원전도 당연히 관심사가 되겠죠. 이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 본부에서 모두 21개의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고 방사능이 누출돼도 오중 방호벽이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안전하다. 이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기록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일부 반론도 있다고 하고요.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비등형 원자로인데 비해서 우리 원전들은 대부분 가압 경수로형이어서 안전하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은 원자로에서 가열한 증기로 직접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지만 예. 우리는 원자로에서 가열된 물로 증기 발생기를 가열해 사용하는 이중 구조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지름 수 센티미터, 길이 수십 미터의 세관들이 수천 개가 모여 있는 증기 발생기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지진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날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기상청의 그 발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편서풍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남동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들이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국 70곳에 설치된 국가환경 방사능 감시망의 감시 주기를 평소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예. 만사부력이죠. 가장 동쪽에 있는 울릉도도 뭐 별 문제는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내 전체 건축물 680만여 동 가운데 내진 설계 대상은 100만여 동이라고 합니다. 3층 이상, 총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예. 이 가운데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은 16만여 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시설의 경우 18,329동 가운데 내진 설계로 지어진 곳이 2,417동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예. 이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의 분석 결과 이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7,700여 명, 부상자가 10만 7천여 명에 이르고
건축물 6만 7천여 동이 붕괴되거나 파손돼서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배제한다 하더라도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해서 한반도에 뭔가 밀어닥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동해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죠. 그렇습니다. 일본 서해가 되는 오키제도 부근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뮬레이션을 세계일보가 해봤다고 하는데 예. 강원도 강릉 삼척과 경북 포항 울진 등에 파고 10m 이상의 초대형 쓰나미가 25분 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1983년 5월에 일본 서해인 혼슈 아키다현 근해에서 발생한 이 규모 7.7의 강진으로 최대 높이 2m의 쓰나미가 동해안에 닥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인명피해 5명, 이재민 405명, 선박 81척,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바가 있었고요. 예. 1993년 이 오쿠시리 해역 쓰나미로 동해안 지역의 건물 3천여 동과 선박 35척이 부서진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일본 도호쿠 지역 해안가에 거주해 이 쓰나미 피해에 직접 노출된 교민이 13일 오후 현재 60여 명이라고 밝혔고요. 예. 특히 일본군 종군 위안부 생존자인 이 송신조 씨도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송 씨는 일본에 사는 위안부 여성 가운데 자신이 위안부였다라는 과거를 밝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하는데 올해 나이가 89살이라고 합니다. 예. 이분들은 지금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 목사가 지난 12일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전화위복이 돼서 이 기회에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는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지진으로 수많은 재산 피해와 생명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같은 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일본 지진 상황을 전하면서 한반도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냥 걱정만 해주시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한미 독수리 연습 참가를 위해 한반도로 향하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 근해에서 자위대의 재난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로를 변경을 해서 어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수리 연습의 규모가 축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로널드 레이건호는 당초 항모 강습단을 이끌고 16일 방한해서 훈련에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일반 뉴스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가서 유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석유 메이저 기업과 다른 나라 등이 갖고 있는 개발권의 기한이 종료되는 일부 아부다비 대형 유전의 개발에 참여해서 예. 2014년부터 향후 30년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하는 권리를 얻게 됐다라는 거고요. 또 아부다비 지역 내 세계 미개발 유전의 독점적 개발 권리도 확보를 해서 예. 2014년부터 최대 2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은 10%에서 15%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번에 체결한 건 양해각서고요. 이 양국은 2012년부터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가기 위해 탄 이 전용기가 12일 오전 8시 10분 서울공항을 이륙한 지 30여 분 만에 기체 진동과 소음이 약 10초가량 감지돼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착륙 당시 활주로 주변에는 앰뷸런스와 소방차 등이 대기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행기 점검 결과 외부 공기 흡입군의 에어커버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전용기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경에 다시 출발을 했고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아랍에미리트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전용기 정비는 이 공군의 감독하에 전용기를 임대한 대한항공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이 내년부터 수만 명의 병역 자원이 남아돌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군 당국의 중장기 병역 자원 수급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21개월 복무 기간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까지 연 3만 4천 명에서 많게는 4만 3천 명의 병역 잉여 자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8일 발표한 국방개혁 과제에서 현재 65만 명인 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혀서
잉여 자원 규모는 실제 필요한 병력의 10%에 달한다는 건데 예. 이 문제는 그 이전에 했던 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군 당국은 지난해 복무기간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24개월에서 1개월 줄일 때마다 병역 자원이 10,000명씩 부족하다면서 이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던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동결을 한 바 있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3-4만 명이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반대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전교회장에 당선된 학생에게 학생회장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데요. 이 학생은 11일 오전 학생의 임원 선거 유세에서 이런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콜팝을 쏘겠다. 각 반에 축구공과 피구공도 주고 흰 우유를 초코나 딸기 우유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거 무효 논란이 일었고요. 이 논란은 장애국 광주시 교육감 홈페이지로까지 튀었다고 합니다. 예. 이에 학교 측이 13일 교사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콜팝 발언이 임원 선거 관리 규정상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예. 이에 따라서 전교 회장직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콜팝이 뭔가요? 이게 그 닭이 조그맣게 이제 예. 뭉쳐서 튀긴 거하고 콜라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모 씨 어머니 한모 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슈퍼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요. 예. 이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인근 주민 등 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전후에 외부인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없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예. 경찰은 또 이 가게 내부를 뒤진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단순 강도 사건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동종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예. 북한이나 반대 세력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덮친 지 나흘째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어두운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전 피해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른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원전 피해는 지금 후쿠시마 현 제1원자력 발전소 1호기 외벽이 폭발한 데 이어서 3호기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도쿄와 후쿠시마 현 사이에 있는 이바라키 현의 도카이 원전에서도 냉각 펌프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원전 전문가인 마스야마 대학교 경제학부 장정욱 교수를 오늘 3부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장 교수는 일본 교도대에서 일본 원자력의 경제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후에 계속 원전 문제를 연구해온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는 맨 안쪽에 우라늄 분말을 도자기처럼 굳혀놓은 연료가 있고 그것을 금속으로 된 연료봉에 채우고 그 연료봉을 다발로 묶어서 태우는 것이 원자로이고 이 원자로는 금속으로 된 경납 용기에 둘러싸여 있고 가장 바깥쪽에는 시멘트 건물로 이렇게 또 둘러싸여 있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5중의 그 방호 장치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폭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고가 난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네, 현재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제어봉이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그 핵분열이 정지가 됩니다. 예. 근데 그 정지가 되어도 그 우람 그 핵연료에서 나오는 잔열이 있기 때문에 물로 계속 그 냉각을 시켜야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지진이 진동이 아니고 그 쓰나미를 인해서 그 물을 공급하는 전원이 다 끊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로가 마치 그 물 없는 보일러를 끓이는 그런 상태로서 가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솥에 물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솥이 그냥 끓고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 안에 있던 물이 전기로 증발돼 버린 거죠. 예.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 이 반경 20km 내 주민 21만 명은 대피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피폭인은 최대 한 190명이 됐을 가능성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3호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더 불안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일본 정부는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무엇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심지어는
그 원전의 상태를 일본 정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어제 밤에 그 일본 보도에 따르면은 예. 약 190명 정도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피폭이 확인된 사람이 주민들이 약 22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민을 20km 이상 피난시킨 것은 그 원자력 폭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어떤 대비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제가 드린 질문은 네네. 현재 상황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라는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3호기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1호기처럼 폭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조금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예, 특히 3호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 3호기는 그 출력 규모 자체가 1호기에 약 한 1.7배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3호기는 그 사용하는 핵연료가 좀 특수합니다. 예. 이 3호기는 작년 10월 말부터 그 우란 238가 그 프로토늄을 섞은 목수라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란을 농축한 그 핵연료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발전소는 작년 그 10월부터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이요? 예. 근데 이 연료는 그 플루토늄이 약 한 6에서 8% 정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폭발할 경우에는 그 우란 농축 그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예. 약 2배 정도 피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방사성 물질이 더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플루토늄이 들어있기 그런데요. 어제 예. 어제 밤 상태로는 이 연료가 2m 정도 예.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료봉이 예, 2m 정도가 노출되어 있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적으로 그 용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일본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거는 뭐 괜한 그 불필요한 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 박사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직 그 계속 냉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원자로 폭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은 못하지만은 조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바닷물을 끌어다가 원자로를 냉각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최후의 방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뭐 이제 그 원전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네네.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국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할 테니까요. 그 바닷물을 끌어다가 원자로를 냉각시키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괜찮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그 바닷물을 그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 잔열이 낮춰질 때까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공급하는 그 펌프라든지 예. 그런 그 인력이라든지 충분한지 그게 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바닷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원전은 두 번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네. 지금 한 사흘 안에 규모 7 정도 이상의 강진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기상청이 네네.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경우에는 또 이게 흔들릴 텐데 네. 어디서 이 진앙지가 어디가 될지에 따라서 물론 그 차이는 있겠으나 그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나머지 그 원전에 있어서도 원전에 그 제어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지는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냉각수를 그 공급하는 그런 전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가. 예. 그래서 쓰나미가 와서 물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또 원자로가 폭주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세슘하고 방사성 요오드 등 이런 그 방사성 물질이 노출됐다고 하는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특히 그 요오드는 그 소아 어린이들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준비되어 있는 요오드제를 배분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요오드제를 먹어두면은 그 방사선에서 나온 원전에서 나오는 그 요오드를 예.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원전 주변에 항상 이런 요오드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성 요오드를 요오드성 물질로 막는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예. 그 지금 뭐 그 일본의 관방 장관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요오드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는데 요오드란 건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약품 자체는 그 특수약품이기 때문에 예. 그 약국에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대량으로 그 원전 주변에 미리 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게 무슨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요드가 아니라 아예 요드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주로 어른들이 이 갑상선 암이 걸리면은 예. 이 호르몬 배분이 좀 예. 그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요오드제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네. 이번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그렇게 아주 치명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그 보도에 의하면은 약 1200 마이크로 시베트가 나왔답니다. 예. 한 시간에요. 예. 근데 그것은 보통 그 1000 마이크로 시베트가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받는 그 허용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수치는 그 엑스레이 검사를 예. 한 시간에 한 10분 정도 받은 그 수치군요. 예, 수치가 되는데요. 예. 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방사성 그 특징은 아무리 그 방사성 양이 적더라도 예.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세슘이 더 위험하다면서요? 네, 세슘은 그 반감기가 한 30년 되는 원소인데요. 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중에서는 가장 그 열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체르노빌 원전 사태도 주요 오염 물질이 이 세슘이었고요. 네, 세슘은 스토리륨이라고 가장 그 열이 높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방출된 세슘은 실제로 그 정도 위험할 정도로 많이 방출이 됐나요? 네, 아직 그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양은 적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벽이 폭발한 상태이고 원자로 자체는 그냥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까지 넣어서 지금 막고 있다고 하지만 최악의 경우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바람이 이제 편서풍 지대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확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 방향 바람이 현재 상태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이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몇 달 뒤 그때 만일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만일 있다면 우리도 좀 이게 좀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 바람 방향은 아예 안 바뀌나요? 바뀌죠. 바뀌죠. 네,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데요. 예. 아직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량의 누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다지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 생각하고 뭐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편서풍은 근데 바뀌진 않는 거 아닙니까? 위에 제트 그 바람은 예. 제트는 바뀌질 않습니다만은 예. 그 폭발을 만약 했을 경우에 예. 어느 정도 높이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한국의 피해가 조금 생길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여기 게시판에 올려준 분 중에 한 분은 5, 6월 정도 되면 오스케해 기단이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방사능이 유입될 가능성은 없겠느냐 하는 걱정을 올려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폭발 높이가 고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 그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일본 원전 전문가인 마스야마 대학교 경제학부 장정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MBC 라디오 예, 매주 월요일 4부에 진행하는 토론, 오늘 경제 분야 토론 진행하는 날입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상조 한성대 교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석훈 김상조 토론 주제는 대중소기업 간 초과 이익 공유제 논란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내내 사실은 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사실 조금 잠잠했다가 다시 이건희 회장 때문에 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 이익 공유제. 이건 이제 대기업이 이익을 당초 예상보다 많이 냈을 때 협력업체하고 초과 이익을 좀 나눠 갖는다 이런 취지의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이래서 또 뉴스가 됐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자신이 책에서 못 봤다고 없는 것이냐라고 다시 또 반박을 해서 주장과 반론, 재반론, 또다시 재반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토론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초과이익 공유제 반시장적 행위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교수께 드릴게요. 네. 이거는,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익 공유제, 프로핏 쉐어링이 이제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분야를 연구하는 즉 서플라이 체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도급 거래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께서도 그 영업한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로핏 쉐어링 with supplier라고 이렇게 단어를 쳐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뭐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예. 뭐 정운찬 이제 동반성장위원장께서 이 이제 개념을 이제 제안하신 배경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제안하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납품 단가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현실적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다른 방안을 이제 보완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저는 이 초과이익 공유제가 이런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나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러한 어떤 제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논의들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어떤 고민을 해야지 이것을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색깔칠하기로 나서는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강석훈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평상시에 존경하는 정운찬 위원장께서 한국 경제에서 그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 사안이 나왔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너무 좀 강하게 집착하시다가 보니까 좀 개념적으로나 또는 개념적으로 맞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금방 김상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 말하는 profit sharing with suppliers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익 공유제라기보다는 성과 공유제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대중소기업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거나 또는 원가 개선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오는 성과를 또는 요새 많이 나오는 그 미국 애플사의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팔아서 나오는 그 성과를 나눠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그 프로핏 쉐어링 위드 서플라이어지 정운찬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익이 나면 그걸 나눠 가지자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성과와 이익이 어떤 구분이 가는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예, 지금 그 초과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서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런 거죠. 지금 연초에 이익 목표를 세우고 그 이익 목표보다 이익이 더 나게 되면 그 남는 이익을 이제 기금 등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에게 이렇게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성과 공유제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 어떤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공정을 개선한다라든지 원가를 절감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 나오는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를 나눠 가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명확한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프로핏 쉐어링이 된다. 즉 이익 공유제가 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떠한 예를 들면 전자회사라고 하죠. 전자회사가 A 사업부가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가 있는 경우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부에서는 A 사업부에서는 이익이 나지만 B 사업부에서는 손해가 나고 C 사업부에서 손해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A 산업부가 워낙 잘해서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이익이 났다고 하는 경우에 그게 나온 이익을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이슈가 생기죠. A 사업부의 부품을 예를 들어서 조달했던 그러니까 제공했던 그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익에 어떤 기여를 한 부분이 있지만 B와 C와 관계는 중소기업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걸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상조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석훈 교수님께서 성과 공유제와 이제 이익 공유제를 이제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정운찬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초과 이익 공유제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성과 공유제의 한 형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제 성과 공유제는 생산성 이제 이익의 효과를 일부는 이제 대기업이 단가 인하 형태로 갖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이 이윤의 형태로 갖는 우리가 흔히 일본의 어떤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도요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인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단가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 공유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단가를 이제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원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래서 이제 회계학 쪽에서 이런 이제 오픈북 프라이싱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는데요. 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이 협상력 격차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성과 공유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구매 과장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장부 다 들고 오늘 회사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식으로는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전적인 단가 결정 방식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후적으로 이제 성과를 측정을 해서 예. 그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다 적합한 그런 어떤 방식이다라는 것인데 예. 뭐 좀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대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실현 가능성에서 여러 가지 또 의문들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보는 기업들의 어떤 공시되는 재무 회계뿐만 아니라 사실 대기업들은 다 관리 회계를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업 전체의 어떤 그러니까 회계 측면뿐만 아니라 부서별로도 팀별로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별로도 그 성과를 어떤 측정하는 ERP 시스템들을 다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에 의해서 기업의 어떤 목표 이익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 내부자인 어떤 임직원뿐만 아니라 준내부적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에게도 그 일부를 나눠주고자라고 하는 예. 성과 공유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저 정운찬 위원장의 얘기 조금 빌리겠습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건 정 위원장이 단순화시킨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직원, 부서, 협력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걸 보완 활용하면 충분히 이익 공유의 적용 여부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방금 김상조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네. 더 단순화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정 위원장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목표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 일부를 내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제공하지 않느냐. 이미 삼성전자가 실시하고 있는 이익 공유제 대상을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협력사한테도 넓히자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듣는 입장에서 무척 단순화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강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되겠죠. 네. 왜 어렵느냐 하는 거죠. 이분 말씀은 지금 쉽지 않느냐 하는 건데.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왜 어렵냐 전에 하나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그렇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 하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한 나라 그 기업 내에서 임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나온 성과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소유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임직원이 가져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유재산권의 기본적인 원칙에 맞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성과의 그 배분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주주와 그 안에 내부 종업원들이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해진 룰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보다 또 현실적으로 그럼 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산업마다 이것이 굉장히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필요 부품이 예를 들면 25,000개가 되고요.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필요 부품이 9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120개 정도 달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산업의 경우에는 그 협력회사가 100여 개에 불과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조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1차 협력업체입니다만은 이것만 2,3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휴대폰이나 이런 업체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그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범용 회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원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뭐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숙련 인력이 부족한다라든지 조선소의 재금 결제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산업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업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관계되는
협력업체 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그걸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걸 나눌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두 가지 반론을 동시에 제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게 이 논쟁이 이념적인 부분으로 이제 비화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임직원은 기업의 내부자다. 반면에 협력업체는 기업의 외부자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어떤 현실이나 또는 미국 교과서에 본다면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 내부와 외부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하드웨어 거래는 한국의 현실에서나 일본에서 본다면 이렇게 기업의 내부냐 외부냐를 딱 자를 수 없는 아주 넓은 회색 지대에 속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른바 제도주의 경제학 쪽에서는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준내부적 특성을 가지는 관계다. 그러니까 쿼자이 인터널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거래와 주거래은행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협력업체를 어떻게 외부자에게 이윤을 나눠주냐라고 하는 이게 어떤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협력업체는 내부자에 준하는 그런 어떤 준내부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사전적인 불공정성을 교정하는 그런 사후적인 콜옵션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념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비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이건 하드웨어 거래의 특성이 산업별로 기업별로 너무나 특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일률적인 방식으로 초과 이익을 공유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도 120%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운찬 위원장의 취지가 이것이 어떤 한 가지의 방법을 딱 정해서 강제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방식을 좀 더 나가서 예전처럼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임시 방편을 했다가 또 1년 후에 점검해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기업별로 산업별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성공 케이스를 만들면 다른 기업 쪽에서도 이것을 모방 수정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가자라고 그런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반발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반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토론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동반성장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동반 침몰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선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까지 그걸 대상을 넓히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회사의 임직원까지 다 합쳐보시고 회사 수와 임직원 수를 고려하시고 1차, 2차, 3차를 고려하신다면 거기서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의 무수히 많은 협력업체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고 가정을 하시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전부 사방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기업은 이익을 남기지 말고 그 이익을 다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선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그 본물처럼 다 안 무너져서 우리가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또 자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 교수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초과 이익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 하느냐를 우리가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초과 이익이 어떤 협력회사의 기여로 난 것인지 아니면은 경제 환경이 갑자기 좋아져서 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반대의 경우에 만약에 대기업이 목표한 초과 이익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못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거는 쉐어링 공유가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비대칭적인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도 다양한 형태의 동반성장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반성장 활동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반성장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근본 원칙을 바꾸면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무엇이 자본주의의 원칙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의 권리라든지 또는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유재산권, 시장경제 원리를 무너뜨리는
과격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의 관념이 그리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국민들의 88%의 고용과 소득을 담당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하지 말고 대기업과 어떤 윈윈의 관계에 있는 준내부자로서의 관념을 그렇게 좀 넓혀가면서 그들과 어떤 성과를 또 그리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라면 우리의 어떤 현실과 제도가 이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면 단순히 중소기업이 생존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중소기업에서 고용되고 있는 많은 어떤 근로자들께서 비정규직과 같은 그런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딱 자르는 어떤 원칙만을 들이대지 말고 우리의 현실에 비춰서 그 원칙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로부터 기술 탈취를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납품 가격을 연동제로 한다든가 이것이 이제 한나라당이나 또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각의 의견을 한 번씩만 좀 듣겠습니다. 우선 김상조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국회에서 하도급법이 통과되면서 기술 탈취 부분에 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물리는 3배 배상 제도라는 게 입법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반론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제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납품 단가와 관련해서는 연동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지금은 뭐냐면 협동조합에게 이제 조정 신청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납품 단가의 결정에 공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납품 단가는 근데 그렇게 중소기업 쪽에서 워낙 의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가 좀 어렵지 않냐라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면 대중소기업 간의 이 협상력 격차가 너무 커서 문제 제기하는 순간 거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적인 성과 이익을 제가 측정을 해서 그걸 또 나누는 그런 이익 공유제 방식을 보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가 결정의 공정화를 이제 촉진하는 문제와 함께 이익을 또 나누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을 보완해서 결합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하도급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거나 우리 김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1차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의 하도급 문제는 많이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금 하도급 문제는 1차 협력업체 이하에서의 문제가 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협력업체에 있는 중소기업보다 더 나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중소기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의 시각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게 국민 경제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준다는 명분으로 일단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한쪽으로는 소비자가 지는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는 카르텔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가고 싶어하는 또 다른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은 못 듣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만 한 번씩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조, 강석훈 토론이었습니다. 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신다이민과 탐두옹의 생물학적 자녀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그녀를 속였습니다. 입양됐다고 하더군요. 미혼이에요, 선생님. 그녀는 대중의 동정심을 이용하기 위해 너무나 비참하게 맹세합니다. 미친 듯이 팔아요. 그들은 쓰레기입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세 걸음 떨어진 파트너들의 불만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았고 직원들이 나를 향해 돌아서며 속삭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신신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었군요. 오래전에 호텔 직원 중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조금만 주고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현장은 그토록 호의적일 수 있다. 아직도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엄마의 체면만 잃게 만들 뿐인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연히 아버지가 허위 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내가 당신을 위해 해냈습니다. 게다가 겨울과 여름 방학마다 아버지의 조수로 일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없습니까? 그의 세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행히 제 시간에 증거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나는 아직 내 역할이 남아있다. 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해, 나라고 말했다. 모두 상하이에 있어 분열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마는 같은 지위라면 두 자매가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아빠도 앞으로 달려가서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어머니가 신민을 스스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한 모든 일은 아버지에 의해 무시되고 침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자녀보다 입양아를 더 잘 대한